안녕하세요. 인생여행입니다. 오늘은 혼자 남겨진 삶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을 열었다가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힌 날, 그 남자가 건넨 생수 한 병. 그 작은 친절이 3년을 혼자 버텨온 여자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절,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었다면 어떻겠습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깊어지면 사람이 보이지 않게 되는지, 그리고 다시 자신의 삶을 되찾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 엘리베이터가 멈춘 날. 늦가을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23층, 창문으로 붉은 노을이 가득 쏟아지는 그 시각에 김선희는 낡은 소파 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쓰던 소파였습니다. 선희는 손끝으로 팔걸이를 천천히 한 번, 두 번 쓸어내렸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어느새 3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아침에 밥 맛있다 한마디를 남기고 출근한 사람이 저녁에 싸늘하게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그날 이후로 소파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어딘가에 남아있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남편의 영정사진이 작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선희가 정성스럽게 꽃을 바꿔 꽂아두는 그 사진 속에서 남편은 늘 같은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이 있었고 집도 있었습니다. 작은 임대 수익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안정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장을 보고 돌아와 혼자 밥상을 차릴 때마다 새로 깨달았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잠에서 깨면 선희는 한동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만약 지금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아무도 모른 채 날이 밝고 저물 것 같다는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되 아무에게도 닿지 않는다는 감각, 존재가 사라져도 한동안 세상이 모를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딸 수지는 한 달에 한두 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들 민재는 명절에나 얼굴을 비쳤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바쁜 자기 삶이 있었고 선희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오면 언제나 먼저 엄마는 괜찮아라는 말로 대화를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수진이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잘 지내요.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습니다. 응, 엄마 잘 있어. 밥도 잘 먹고. 엄마가 항상 그 말만 해요. 수진의 목소리에 약간의 지침이 섞여 있었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러지. 너 밥은 챙겨 먹고 있어.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편안한 것인지 괴로운 것인지 선희 자신도 더 이상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그해 10월의 어느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선희는 장을 보러 나가기 위해 현관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3층에서 아래로 내려가던 엘리베이터는 12층 근방에서 갑자기 덜컹거리더니 멈춰버렸습니다. 선희는 처음에는 잠깐이겠거니 싶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분, 2분이 지나도 엘리베이터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누구 있어요? 잡음 섞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네, 관리실입니다. 잠깐만요. 직원 보내드릴게요. 선희는 가방을 가슴에 꼭 안고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좁은 철제 상자 안 공기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20여 분이 지났습니다. 선희의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습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 순간만큼 크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바깥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55세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작업복 위에 조끼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눈매가 차분했습니다. 그는 선희를 보자마자 아무 말 없이 먼저 생수 한 병을 내밀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괜찮으세요?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숨을 내뱉었습니다. 아, 네. 그냥 좀 무서웠어요. 오래 기다리셨겠어요. 죄송합니다. 드세요. 남자가 다시 물병을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받아서 뚜껑을 열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시설 관리 담당 이도현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는 조금 뒤에 다시 정상 운행될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살았네요. 이도현이 작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혼자 갇혀 계셨으니 많이 무서우셨겠어요. 몸 이상한 데는 없으세요. 오랫동안 아무도 선희에게 그런 눈빛으로 그런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담은 눈빛, 당신이 괜찮은지를 진짜로 묻는 말투. 선희는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말 감사해요. 선희는 계단을 걸어 내려가며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도현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미 다음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 동안 선희는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의 목소리가 불쑥 떠올랐습니다. 선희는 그것이 단순한 감사함이라고 스스로 정리했습니다. 3년 동안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 준 일이 거의 없었으니 그 작은 친절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닷새쯤 지난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방 가스 경보기가 갑자기 삑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잠에서 깨어나 주방으로 뛰어갔지만 가스가 새는 냄새는 없었습니다. 경보기 오작동인 것 같았지만 선희는 혼자서는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경비실 번호를 찾다가 손에 잡힌 것이 이도현의 업무용 명함이었습니다. 선희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새벽 5시가 막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결국 전화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저 23층 선희인데요. 이런 시간에 죄송한데 가스 경보기가 계속 울려서요. 오작동 같기도 한데 혼자 있으니 무섭고. 이도현의 목소리가 잠에서 막 깬 것 같으면서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네. 바로 가겠습니다. 30분이 채 되지 않아 이도현이 현관 앞에 나타났습니다. 선희는 미안한 마음에 연신 손을 모았습니다. 이런 시간에 너무 죄송해요. 혼자 있으니까 무서워서. 괜찮습니다. 확인해 드릴게요. 이도현은 주방에서 경보기를 점검하고 새 것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선희는 거실에서 지켜보며 물을 끓이다가 말했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세요. 이 새벽에 오셨는데. 이도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그냥 이거면 돼요.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던 이도현이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의 영정 사진 앞에서였습니다. 이도현은 말없이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아무도 시키지 않은 그 작은 예를.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어딘가가 세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이도현이 현관을 나서며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일 있으면 주저 말고 연락하세요.
혼자 계시니까 불안한 거 당연한 거예요. 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식탁 앞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그 모습이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그 빛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챕터 2 식탁 맞은편의 온기. 가스 경보기 교체 이후 이도현은 먼저 문자를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어제 경보기 다시 울리지는 않았나요? 선희는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답장을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잠깐 망설이다. 짧게 답을 보냈습니다. 괜찮았어요. 고마워요. 다음 날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선희는 그 문자를 3번쯤 읽었습니다. 딱히 특별한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래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선희는 자신이 그 문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할 때 혹시 연락이 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선희는 그 마음을 못 본 척했습니다. 어느 오전 단지 내 산책로에서 이도현과 마주쳤습니다. 이도현은 작업 수첩을 손에 들고 단지를 돌아보던 참이었습니다. 산책 나오셨어요. 네, 날이 좋아서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현은 아파트 단지 안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벤치 하나를 교체했다는 것, 지하 주차장 조명을 새 것으로 바꿨다는 것.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선희는 그 대화 속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나란히 걷는 것, 말이 끊겨도 어색하지 않은 것. 혼자 계신 지 오래되셨어요. 이도현이 걸으며 말했습니다. 질문인지 확인인지 애매한 말투였습니다.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3년 됐어요. 많이 힘드셨겠다. 선희는 잠깐 발걸음을 늦추다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는 그냥 이게 익숙한 건지 아니면 포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이도현은 그 말에 바로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그 침묵이 선희에게는 묘하게 편했습니다. 억지로 위로를 꺼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주말 오후였습니다. 이도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장 보러 가실 거면 같이 가도 되는데요. 저도 마트 들를 일이 있어서요. 선희는 그 문자를 읽고 한동안 두었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럴까요? 마트 안에서 두 사람은 나란히 카트를 밀었습니다. 이도현은 선희가 두부를 고르면 그게 더 단단한 거예요 하고 말해줬고, 사과를 담으려 하면 저쪽 게 더 싱싱한 것 같던데요 하며 옆 코너를 가리켰습니다. 선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리하세요. 밥은 직접 해 먹어야죠. 혼자 사니까. 이도현이 멋쩍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희는 카트를 밀며 저도요 하고 짧게 받아쳤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그날 마트에서 나오는 길에 같은 동에 사는 주민 최명자가 마트 입구에서 두 사람과 딱 마주쳤습니다. 최명자는 잠깐 시선을 두 사람 사이에 두다가 선희에게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 선희 씨.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명자 씨도요. 최명자의 눈이 이도현 쪽으로 한 번 더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선희는 가볍게 인사를 마치고 이도현과 자리를 떴습니다. 이틀 뒤 최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희 씨, 나야. 저번에 마트에서 같이 있던 분. 관리 직원 아니에요.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엘리베이터 고장 났을 때 도와준 분이에요. 요즘 자주 보이던데. 나야 뭐 상관없지만 그냥 조심해요. 혼자 사는 여자한테 먼저 다가오는 남자 세상에 그냥은 없거든요. 선희는 창가에 기대어 서서 말했습니다. 명자 씨, 그냥 친절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래요, 뭐. 내가 괜한 말 했나? 암튼 잘 지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니다. 그 말을 자신에게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맞는 말인지 아닌지 선뜻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즈음 선희는 이도연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단지 안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다가 선희가 물었습니다. 예전에 결혼하신 적 있으세요? 이도연이 잠깐 시선을 먼 곳에 두었습니다.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자식도 없고요. 힘드셨겠네요. 뭐, 지난 일이죠. 이도연은 거기서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화제를 돌렸습니다. 선희는 그 짧은 침묵을 상처 입은 사람의 조심스러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캐묻지 않았습니다. 만남이 2달째로 접어들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지 근처 작은 한식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이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지금 지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는데 상황이 좀 복잡해서요. 선희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불편해 하시는 것 같고 제 사정이 언제 정리될지 모르겠어서 이도연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어딘가 지쳐 보였습니다. 선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이도연이 처음으로 선희의 집 식탁에서 저녁을 먹게 된 날이었습니다. 선희가 직접 만든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상위에 놓였습니다. 이도연은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떠먹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밥 먹어보네요. 맛없어요. 선희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누가 차려준 밥상이라는 게. 이도연이 수저를 들며 낮게 말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어딘가 마음에 남았지만 선희는 그냥 밥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이도연이 소파에 기대어 앉다가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들어가기 귀찮네요. 선희는 잠깐 이도연을 봤습니다. 그는 이미 눈이 반쯤 감겨 있었습니다. 선희는 안방에서 담요를 꺼내 이도연의 어깨 위에 조용히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이도연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선희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가 넘었는데도 그 두려움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질 것 같은 그 공허함이. 선희는 그 사실을 가만히 받아들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이도연이 선희의 집에 머무는 날이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이틀, 사흘, 어느새 일주일. 선희는 그 변화에 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웃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무게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고 선희는 그 기울기에 천천히 몸을 맡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아침 선희는 커피를 2잔 내렸습니다. 식탁 맞은편에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선희는 커피잔을 건네며 혼자 생각했습니다. 이게 혼자가 아닌 삶이구나. 그 감각이 너무 익숙하고 따뜻했습니다. 챕터 3 잠꼬대 속의 이름. 두 사람이 함께 살기 시작한 것은 어느새 당연한 일처럼 자리를 잡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이도연이 먼저 꺼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거면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겠어.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이 선희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좋아. 당신이 싫으면 할 수 없지만. 선희는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날 저녁, 선희는 혼자 남편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함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선희는 사진 속 남편을 바라보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나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남편은 늘 하던 대로 웃고만 있었습니다. 처음 두어 달은 따뜻했습니다. 아침에 나란히 커피를 마시고 함께 장을 보고 식탁에 마주 앉는 일상이 선희에게는 다시 살아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었습니다. 이도연은 가끔 퇴근길에 선희가 좋아하는 과일을 사왔고 선희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약국에 들러 약을 챙겨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석 달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일이 어느 순간부터 선희의 몫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청소도 빨래도 밥을 짓는 것도 이도연이 한다고 한 적도 없었고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과금, 식비, 관리비까지 전부 선희의 통장에서 나갔습니다. 이도연은 이따금 지갑에서 몇만 원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 달은 좀 빠듯해. 이거라도. 선희는 그 돈을 받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의 월급이 어디로 가는지 선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보일러 때문에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날이 기억났습니다. 선희는 날이 갑자기 추워져 보일러 온도를 올리려다 이도연의 눈치를 봤습니다. 이도연이 전에 한번 너무 덥게 틀지 마, 전기세 나와 하고 무심하게 말했던 것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선희는 온도를 올리다가 멈추고 두꺼운 내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자기 집에서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 시작한 것은 넉 달째로 접어든 무렵이었습니다. 오후 10시를 넘기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다가 한참 뒤에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늦어. 먼저 자. 선희는 그 문자를 보며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예전의 새벽과는 다른 종류의 외로움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데 혼자인 느낌. 그것이 그냥 혼자인 것보다 더 이상하게 마음을 눌렀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이도연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10통 가까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현관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아파트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선희가 내려가 보니 이도연이 입구 기둥에 기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도연 씨, 일어나요. 여기서 이러면 어떡해. 선희는 이도연의 팔을 어깨에 걸치고 천천히 부축했습니다. 엘리베이터까지 데려가는 것만으로도 숨이 찼습니다. 겨우 집 안소파에 앉히고 나서 선희는 잠깐 벽에 기댔습니다. 그때 이도연이 흐릿한 눈으로 선희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나왔어? 나오는 것도 귀찮아.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곧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선희는 주방에 가서 물 한 컵을 들고 나왔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그 물을 천천히 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은 힘이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화를 내지 못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러운 것인지 억울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선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선희는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이도연이 자리에서 낮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꼬대였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선희는 천장을 바라보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두 음절이 또렷하게 귀에 들어왔습니다. 지영아. 선희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도연의 잠꼬대는 곧 잠잠해졌습니다. 선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영아. 그 이름이 어둠 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선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그 두 음절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계란 2개를 깨고 밥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이도현이 세수를 하고 나와 식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뭐야, 오늘 반찬이 이것뿐이야. 선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거 꺼내 먹어요. 이도현이 냉장고를 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원래 이것저것 챙겨줬잖아. 선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이도현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맞을까 봐서가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것을 선희 자신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의 일상을 더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시간, 전화를 받지 않는 순간, 지갑을 꺼내다 다시 넣는 움직임들. 이도연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선희의 시선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우편함을 확인하다가 이도연 앞으로 온 등기 우편 한 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발신일란에 법률사무소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봉투를 손에 든 채 한동안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저녁에 이도연이 귀가하자 선희는 아무 말 없이 그 우편물을 건넸습니다. 이도연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번 힐끗 보더니 그냥 방으로 가져갔습니다. 뭐예요, 그거? 선희가 물었습니다. 별거 아니야. 방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그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별거 아니라는 말이 더 이상 별거 아니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언가를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구체적인 것이 아니어도 좋았습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뭔가 마음이 불안하고. 수진이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같이 사는 게 다 그렇지. 처음엔 다 어색한 거잖아요.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선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가? 엄마, 나 지금 좀 바빠서 나중에 통화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희는 소파에 등을 기댔습니다. 틀렸을 수도 있다. 맞을 수도 있다. 그 2가지 생각이 번갈아 가며 마음속을 오가다 결국 선희를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 오후 2시였습니다. 선희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희는 행주를 내려놓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얼굴이 단정했지만 눈 아래 피로가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여자는 선희를 보자 잠깐 입술을 꾹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박지영이라고 합니다. 이도연 씨 때문에 왔어요. 챕터 4 현관 앞에 선 여자. 선희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이름도 이도연 씨 때문에 왔다는 말도 머릿속에서 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선희가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안 들어갈게요.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지영은 현관문 앞에 선 채로 시선을 한번 내렸다가 올렸습니다. 저 몇 달 전까지 이도현 씨랑 같이 살았어요. 선희의 손이 문틀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저도 그 사람이 그냥 친절한 줄 알았어요. 혼자 사는 저한테 이것저것 챙겨주고 먼저 연락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제 집에 들어와 살게 됐어요. 지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하다 못해 어딘가 지쳐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생활비는 다 제가 냈어요. 집안일도요. 그 사람은 가끔 몇만 원씩 주면서 자기도 보태고 있다고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연락이 그냥 끊겼어요. 짐도 없이 그냥 없어졌어요. 선희는 문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지영이 말하는 장면들이 자꾸 선희 자신의 지난 몇 달과 겹쳐졌습니다. 생활비, 집안일, 가끔 꺼내주는 몇만 원. 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나중에 지인한테 들었는데 저 말고도 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혼자 사는 여자한테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자연스럽게 들어와 살다가 사라지는 거요. 지영은 가방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선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선희는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알아본 거예요. 그 사람 이전 주소지랑 저처럼 당한 분 연락처요.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누군가 알려줬으면 했거든요. 저한테는 그런 사람이 없었으니까. 지영은 잠깐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속았다는 것보다 내가 왜 몰랐을까 하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 고개를 한번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복도 끝으로 멀어지는 지영의 뒷모습을 선희는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손에 들린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 소파까지 걸어가 앉았습니다. 아니,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췄을 때 나타난 이도현. 새벽에 전화 한 통에 달려온 것. 남편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것. 지인 집에 신세를 지고 있다던 말. 자연스럽게 이어진 동거, 그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진 혼인신고.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엘리베이터에서 구해준 것도, 새벽에 달려온 것도, 남편 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인 것도, 선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현이 귀가했습니다. 선희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이도현이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밥 됐어. 선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힘들어서요. 냉장고 거 꺼내 드세요. 이도현이 선희 쪽을 한번 봤습니다. 선희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도현이 잠깐 뭔가 말을 하려다 멈추더니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선희는 끓은 물을 컵에 따르며 손끝에 집중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그날 밤 선희는 방 안에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사람을 정말 좋아했던 것인가? 아니면 새벽마다 밀려오던 그 두려움을, 그 외로움을 이 사람으로 채우려 했던 것인가?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 자체가 이미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선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출근하고 집안이 조용해지자 선희는 아들 민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엄마가 할 말이 있는데.
밖에서 좀 볼 수 있어. 민재가 잠깐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오늘 시간 돼. 오후에 볼게요. 엄마 집 근처 카페 앞에서요. 전화를 끊고 선희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입 밖에 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후 2시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였습니다. 민재가 먼저 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5살 아버지를 많이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선희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선희는 테이블 위에 손을 올려놓고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어제 낯선 여자가 집에 찾아왔어. 민재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박지영이라는 사람인데. 선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영이 찾아온 것부터 시작해서 그 이야기가 자신의 지난 몇 달과 어떻게 겹쳐졌는지까지, 생활비를 전부 혼자 부담해왔다는 것, 보일러 온도도 눈치를 보며 올렸다는 것, 잠꼬대 속에서 들은 이름까지. 민재는 선희의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손에 들었다가 내려놓고 다시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눈빛이 조금씩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다 말하고 나서 손을 무릎 위로 내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지. 민재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선희가 민재를 봤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그 6글자가 선희의 눈시울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참으려고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3년을 혼자 버텼고 잘못된 선택을 했고 당하고도 말하지 못한 그 무게가 단 6글자 앞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민재가 테이블 너머로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컸습니다. 남편 손을 닮았습니다. 엄마가 외로웠던 거잖아요. 그게 잘못이에요. 선희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똑바로 봤어야지. 외로운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작정한 사람을 어떻게 알아봐요? 민재가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전문가한테 얘기해 봐야 해요. 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엄마 혼자 이 짐 지지 않아도 돼요. 선희는 민재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선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한 번 더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늦가을 햇살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증거를 모으는 손. 민재와의 만남으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전이었습니다. 선희는 딸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오늘 시간 되면 볼 수 있어. 수진이 잠깐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선희는 수진이 일하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바로 나온 듯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선희는 민재에게 했던 이야기를 다시 꺼냈습니다. 지영이 찾아온 것, 그 이야기가 자신의 지난 몇 달과 정확히 겹쳐졌다는 것, 민재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기로 했다는 것까지. 수진은 선희의 말이 이어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선희가 말을 마치자 수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수진이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나한테 왜 그 말 못했어요? 전에 불안하다고 했을 때
내가 예민한 거 아니냐고 했잖아요. 선이가 말했습니다. 내가 나쁜 게 아니야. 엄마가 괜찮다고만 했으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진은 손등으로 빠르게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몰랐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선이가 수진의 손을 테이블 위에서 덮었습니다. 몰랐던 게 아니라 엄마가 숨긴 거야. 괜찮은 척하는 게 너무 오래된 습관이어서. 수진이 선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닫혀있던 어떤 문이 그 순간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틀 뒤 민재가 가사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 왔습니다. 사무실은 지하철역 근처 건물 5층에 있었습니다. 선희는 민재와 함께 그곳을 찾았습니다. 변호사 이정현은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선희를 보는 눈빛이 날카롭지 않고 차분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다 들을게요. 선희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의 첫 만남부터 혼인신고까지, 지영이 찾아온 날까지. 이정현은 메모를 하며 중간에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생활비 지출 내역 같은 게 남아 있으세요? 통장 기록이라든지. 있어요. 혼인신고 날짜랑 그 전후 상황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좋겠고요. 찾아오신 분이 진술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연락처는 있어요. 이정현이 메모를 마치고 선희를 바라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상대방이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한 거고 그게 반복된 패턴이라면 더더욱요. 선희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히 상처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해요? 이정현이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게 먼저예요. 생활비 내역, 공과금 기록, 상대방이 집에 들어온 시점과 경위, 찾아오신 분 진술도 중요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혼인 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어요. 혼인 취소라는 게 처음부터 속인 것이 밝혀지면 결혼 자체가 무효에 가깝게 처리될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함께 할 수 있고요. 민재가 선희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할 수 있어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선희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서랍 속에 쌓인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마트 영수증, 공과금 고지서, 관리비 납부 확인서. 이도연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생활비 대부분을 선희가 부담했다는 것이 숫자로 확인됐습니다. 한 장 한 장 영수증을 들여다볼 때마다 선희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는지를 숫자로 마주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선희는 박지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영 씨, 저 선희예요. 변호사 만났어요. 진술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지영 씨가 원하신다면요. 답장이 오는데 1시간쯤 걸렸습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희와 지영은 변호사 사무실 근처 카페에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여자는 한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지영 씨는요? 저는 이미 겪은 거라서 지금은 그냥 이게 맞는 일이다 싶어서 왔어요. 선희는 잠깐 테이블을 내려다봤다가 말했습니다. 찾아와줘서 고마워요. 지영 씨가 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영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 말해줬으면 했으니까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커피가 식는 줄도 모르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그 씁쓸함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증거를 모두 정리하는데 닷새가 걸렸습니다. 그 닷새 동안 선희는 이도현과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아침 식사를 차리고 이도현이 들어오면 평소처럼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도현이 어느 날 저녁 소파에 앉아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왜 이래? 뭔가 이상하네. 선희는 부엌에서 컵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해서요. 별거 아니에요. 이도현이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피곤하면 좀 쉬지. 괜히 예민하게 굴고. 선희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들이 어떤 물리적인 고통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서류 봉투가 완성된 날 밤이었습니다. 자정이 넘도록 선희는 식탁 앞에 앉아 그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상처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직접 모은 것이었습니다. 이 봉투가 있어야 다음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수진이 그 주 내내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요. 민재는 전화로 물었습니다. 진행되는 거 있으면 바로 알려줘요. 내가 같이 갈게요. 선희는 그 연락들을 받으며 한 가지를 자꾸 생각했습니다. 진짜 따뜻함은 이미 곁에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냐고 묻는 딸의 문자, 같이 가겠다는 아들의 목소리.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선희는 이제야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이도현이 출근하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선희는 이도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가지를 개켰습니다. 세면도구를 챙겼습니다. 이도현이 들고 온 몇 가지 물건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짐들을 캐리어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집에 남긴 것이 이게 전부구나. 짐을 모두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선희는 그 앞에 서서 한 번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분노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늦게 이도현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현관 앞에 놓인 자신의 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도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선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이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무릎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희는 그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지금 당장. 이도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갑자기 이게 뭐야? 나가세요. 얘기를 해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도현이 한 발짝 들어서려 했습니다. 선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미 다 알아요. 지영 씨도 만났고 변호사도 만났어요. 이도현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선희는 이도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할 거예요. 이도현은 한동안 선희를 봤습니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선희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숨을 고르게 쉬었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습니다. 챕터 6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 이도현이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천장이었습니다. 한동안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불안한지 두려운지 가늠해 봤습니다. 이상하게도 둘 다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용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일러 온도 조절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2도로 올렸습니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선희는 그 조용함을 잠깐 느끼다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주말 아침마다 틀어놓던 방송이었습니다. 커피를 내리며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아파트 단지 안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햇살을 바라봤습니다. 한 잔짜리 아침이었지만 오랜만에 자신이 마시고 싶은 온도로 끓인 커피였습니다. 며칠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던 어느 날 오전 등기 우편 한 통이 왔습니다. 발신인은 낯선 법률사무소였습니다. 선희는 봉투를 뜯어 안에 든 종이를 꺼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선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도현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해 선희에게 청구를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함께 살던 기간 동안 자신이 집수리와 생활용품 구입에 기여했으니 그 비용을 돌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종이를 식탁 위에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재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재야, 이도현한테서 편지가 왔어. 변호사 선임했대. 민재가 잠깐 침묵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같이 사는 동안 자기가 뭔가 보탰다고, 그거 돌려달라고. 민재가 낮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그거 협박이에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청구예요. 우리 변호사한테 바로 전달할게요. 정말 그런 거야. 엄마가 생활비 전부 부담한 거 다 기록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보탠 게 얼마인지도 다 나오고요. 겁주려는 거예요.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민재, 내가 알아서 해줘.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의 말이 맞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달랐습니다. 자신이 먼저 용기를 내어 행동했더니 도리어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그 억울함이 가슴 어딘가에 돌처럼 걸렸습니다. 며칠 뒤 아파트 단지 안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희가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동주민과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상대방이 어색하게 시선을 돌리며 짧게 인사만 하고 지나갔습니다. 예전에는 먼저 말을 걸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아침 운동을 다니던 주민 2명도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선희가 먼저 문자를 보내도 짧은 답장만 왔습니다. 선희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만큼 그 시선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운 것은 선희 자신이 아니었으니까요. 그 즈음 선희는 정기 건강 검진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받던 것이었는데 올해는 바쁜 일들 때문에 조금 미뤄져 있었습니다. 검진을 마치고 결과를 받는 날 담당 의사가 선희를 조심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갑상선 쪽에 작은 혹이 보여요.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혹이요. 크기가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성질인지 확인을 해봐야 하니까요. 선희는 의사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검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있는 긴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 한가운데서 선희는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 두 글자가 그날따라 유독 크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선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췄습니다. 또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선희는 휴대폰을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희는 혼자 병원 홈페이지에서 갑상선 혹에 대한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양성인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읽다가
악성일 가능성도 있다는 문장에서 화면을 껐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넓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불쑥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도현이 있었다면 지금 옆에 누군가가 있었을 텐데. 선희는 그 생각을 바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도현이 옆에 있었다면 정말 덜 두려웠을까? 그가 진심으로 손을 잡아줬을까? 선희는 그 질문에 오래 걸리지 않고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이도현이 있어도 그 두려움은 혼자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옆에서 더 외로웠을 것입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컵 따라 천천히 마셨습니다. 그리고 식탁 앞에 다시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수진에게 문자를 썼습니다. 수진아, 오늘 건강검진 결과 나왔는데 갑상선에 혹이 있대. 정밀 검사 받아야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줄 수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서 선희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문자를 보내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도움을 청하는 것을 선희는 오랫동안 약함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습관이 이 짧은 문자 한 통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30초도 지나지 않아 수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당연하죠. 같이 가요. 언제예요? 선희는 그 문자를 읽으며 손에 든 휴대폰을 가슴 쪽으로 가져갔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꾹 눌렀습니다. 당연하죠. 그 두 글자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선희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강함이 아니었습니다. 도움을 청하는 것이 누군가에게 짐을 지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3년을 혼자 버티면서도 배우지 못했던 것을 짧은 문자 한 통이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보일러에서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22도, 선희가 원하는 온도였습니다. 챕터 7 엄마 혼자 지지 않아도 돼요. 정밀 검사를 받기로 한 날 아침이었습니다. 선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새벽빛이 커튼 사이로 가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괜히 손이 바빠졌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린 것은 아침 7시 반이었습니다. 선희가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차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일찍 왔죠? 선희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시울이 잠깐 뜨거워졌습니다. 억누르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수진이 선희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거 당연한 거예요. 왜 고맙다고 해요? 두 사람은 지하철을 타고 대학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겹쳐 지하철이 붐볐습니다. 선희와 수진은 나란히 서서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할 것들 적어왔어요. 수진이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깨알같이 뭔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메모지를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젯밤 저걸 썼겠구나 싶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를 앞에 두고 혼자 공부를 했겠구나 싶었습니다. 선희는 앞을 보며 눈을 한번 깜빡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은 이른 시간인데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선희는 번호표를 뽑고 수진과 나란히 앉아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검진 결과지를 꺼내 한 줄씩 읽으며 말했습니다. 이 수치가 뭔지 선생님한테 꼭 여쭤봐야겠다. 엄마 아프거나 뭔가 당기는 느낌이 있었어요. 목 쪽에. 선희가 대답했습니다. 딱히 아픈 건 없었어. 그냥 검진에서 나온 거야. 그래도 언제부터 있었는지 물어봐야 해요.
수진이 메모지에 뭔가를 덧붙여 적었습니다. 선희는 그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선희는 이 아이가 자기 삶 사느라 바쁜 아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바쁜 중에도 이렇게 달려오는 아이였다는 것을 선희가 문을 열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화면에 영상이 떴습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혹이 있기는 한데 모양이나 크기 보면 양성 낭종으로 보여요. 당장 수술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6달마다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희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경과만 잘 보면 돼요. 수진이 메모지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의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은 적어온 것들을 하나씩 물었습니다. 선희는 옆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진료실을 나서며 수진이 선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선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좀 겁났어. 겁났으면 겁났다고 해야지. 엄마는 왜 항상 혼자 다 안고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에 타박이 섞여 있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선희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버릇이야. 고쳐야지. 병원을 나서며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점심 먹고 가요. 나 오늘 반찬 했어요. 선희가 멈춰서며 말했습니다. 반차까지 냈어. 엄마 검사 날인데 당연하죠.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한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반찬이 나왔습니다. 선희는 오랜만에 마주 앉은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런 말하면 되나 모르겠는데 선희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뭐요? 엄마가 이도현이라는 사람이랑 지낸 그 몇 달 동안 솔직히 말하면 외로움이 무서웠어.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혼자가 무서워서 눈을 감아버렸던 것 같아. 수진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근데 이제는 알겠어. 무서운 게 혼자라는 사실이 아니었어. 혼자라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잘못된 데 기댔던 게 더 무서운 거였어. 수진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나는 몰랐어요. 엄마는 항상 괜찮아 보였거든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괜찮아 보이려고 너무 열심히 했나 봐.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선희도 웃었습니다. 둘이 동시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 웃음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딸과 이런 식으로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 무렵 법적인 절차도 조금씩 정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도현 측에서 보내온 청구 서류는 변호사 이정현이 검토한 결과 근거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정현이 전화로 선희에게 말했습니다. 상대방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진행하는 혼인 취소건이랑 위자료 청구 쪽이 훨씬 근거가 탄탄하고요. 이도현한테 다른 전력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박지영 씨 진술이랑 지영 씨가 확인해준 다른 사례들이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이도현 씨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선희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럼 나 말고도 또 있다는 거네요. 그렇게 보입니다. 선희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디선가 또 다른 선희 같은 사람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박지영에게서 진술서를 제출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선희는 지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영 씨, 정말 고마워요. 전화 너머에서 지영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저도 이걸 더 일찍 할 걸 그랬어요.
나보다 늦게 당한 분이 생겼으니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지영 씨 덕분이에요. 지영 씨가 찾아오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뭔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지영이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둘 다 이걸로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끝냅시다. 전화를 끊은 뒤 선희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즈음 민재가 먼저 연락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같이 밥 먹어요. 수진이도 오라고 할게요. 선희가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원래 자주 해야 하는 건데 안 했던 거죠. 선희는 잠깐 웃었습니다. 그래, 와라. 주말 오후였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선희의 집으로 함께 왔습니다. 셋이서 함께 장을 봐서 돌아오는 길이 왁자지껄했습니다. 민재는 카트를 수진 쪽으로 밀고 수진은 야, 조심해라며 밀쳐냈습니다. 선희는 그 사이에서 웃으며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방이 좁아졌습니다. 선희가 갈비찜을 준비하는 동안 수진이 옆에서 채소를 다듬었고 민재는 밥을 했습니다. 민재가 밥솥 앞에서 말했습니다. 나 밥 잘하거든요. 엄마가 잘 모르는 거야. 수진이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밥이 죽이 됐잖아요. 물을 좀 많이 넣었을 뿐이야. 그게 죽이라고요. 선희는 냄비 앞에서 피식 웃었습니다. 오래된 냄비였습니다. 남편이랑 처음 살림을 차렸을 때부터 쓴 냄비였습니다. 그 냄비 앞에서 이렇게 웃는 날이 다시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셋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재가 말했습니다. 엄마, 앞으로는 힘든 거 우리한테 말해요. 엄마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잖아요. 선희는 두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수진이 말했습니다. 연습하면 되잖아요. 엄마 갑상선 검사도 문자 보냈잖아요. 그게 시작이에요. 선희는 잠깐 웃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연습할게. 민재가 선희 옆으로 바짝 붙어 앉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항상 하던 말 알아요. 뭔데? 밥은 먹었어. 항상 그 말부터 했잖아요. 전화하면 무슨 일 있냐고도 안 하고 밥 먹었냐고 먼저 묻고.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제는 엄마도 밥 먹었냐고 물어봐 줄 사람이 생겼잖아요. 우리한테 물어봐요. 선희는 두 아이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오래된 거실 조명 아래 남편 사진이 그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없이 끄덕이는 그 동작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 세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챕터 8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게 혼인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온 날이었습니다. 민재가 선희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결과 나왔어요. 인정됐어요. 선희는 부엌 식탁 앞에 앉아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전화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래. 위자료도 일부 받을 수 있대요. 이정현 변호사님이 수고하셨어요. 알았어, 민재야.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고 선희는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끝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길고 지친 어떤 것이 마침내 끝났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희는 변호사 이정현을 찾아가 서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정현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결과가 좋게 나왔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선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선희는 창밖을 잠깐 내다봤습니다. 저 바깥 어딘가에 이도현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접근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 생각이 씁쓸했습니다. 하지만 선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선희는 계단을 내려오며 가방을 고쳐 맸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판결이 나고 일주일쯤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선희는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녔습니다. 이도연이 쓰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선희는 그 방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편에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남편 것들이 들어있는 서랍이었습니다. 선희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 낡은 볼펜 2자루, 작은 수첩, 그리고 맨 아래 칸에 일기장 한 권이 있었습니다. 선희는 일기장을 꺼내 앉았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굵고 서툰 글씨였습니다. 선희야, 오래오래 건강해야 해. 선희는 그 문장을 1번, 2번, 3번 읽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일기장을 가슴에 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나서 선희는 일기장을 깨끗하게 접어 작은 상자에 넣었습니다. 상자를 서랍 안에 다시 놓으며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조용히 말하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그날 이후 선희는 조금씩 바깥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주민 도서관에서 독서 모임이 있다는 공고를 우편함 옆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여성들이 모이는 모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선희는 한참 그 공고를 바라보다가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모임 첫날, 선희는 조금 일찍 도착했습니다. 동그랗게 의자를 놓은 작은 공간에 여성 6명이 모였습니다. 선희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책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선희는 생각했습니다. 이런 자리가 있었구나. 이렇게 나와 앉아 있을 수 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발걸음이 조금 달랐습니다. 뭔가를 얻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갔다 왔다는 것. 혼자이면서도 세상 안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엘리베이터에서 주민 최명자와 마주쳤습니다. 최명자가 선희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얼굴이 좋아졌네요. 선희는 예전 같으면 별거 없어요 하고 넘겼을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요즘 좀 정리된 게 있어서요. 최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 보여요. 그게 제일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선희는 바깥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는 선희만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재와 수진이 함께 선희의 집으로 왔습니다. 셋이서 장을 보고 돌아와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수진이 갈비찜 양념을 만들다 민재에게 말했습니다. 간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짜잖아요. 민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한테 물어봐요. 선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말이 맞아. 민재가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수진 편이야. 맞는 말을 하면 편을 드는 거지. 주방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선희는 냄비를 저으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이 주방이 이렇게 시끄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선희는 아무 말 없이 냄비를 저었습니다. 눈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냄비 속 연기 탓으로 돌렸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셋이서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적 사진, 가족여행 사진, 선희가 훨씬 젊었을 때 사진들. 민재가 한 장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때 진짜 젊었다.
나 몇 살 때야 이게. 수진이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엄마 그때 35이었겠다. 선희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이 선희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희도 웃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의 웃음이었습니다. 선희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가 구멍이 아니라 기억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는 것을, 선희의 몸 어딘가에, 이 앨범 안에, 두 아이의 얼굴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돌아간 뒤 선희는 베란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차고 맑았습니다. 선희는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질 때의 그 공허함이 요즘은 많이 옅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이 없어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아무데나 기대야 한다는 절박함은 이제 없었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여러 번 얼굴을 비추다 보니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모임이 끝나고 한 회원이 선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선희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선희 씨는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사는 거 안 외로우세요? 선희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예전이라면 괜찮아요 하고 넘겼을 것이었습니다. 선희가 말했습니다. 외롭죠. 근데 외로움이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외로움 때문에 잘못된 곳에 기댔을 때가 더 힘들었거든요. 여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다른 회원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희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저마다 비슷한 밤을 보내고 있겠구나. 그날 밤 선희는 새벽 2시에 잠을 깼습니다. 예전 같으면 천장을 보며 아무도 모른 채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밀려왔을 시간이었습니다. 선희는 천장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손이 생각났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잡아주던 그 손, 민재의 목소리가 생각났습니다. 엄마 잘못한 거 없어요. 지영의 눈빛이 생각났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일기장 마지막 페이지에 남편 글씨가 생각났습니다. 선희야, 오래오래 건강해야 해. 그것들이 모두 자신의 삶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선희는 이불을 당겨 덮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2시에 그 조용한 집안이 더 이상 무서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이 오면 보일러를 22도로 올리고 커피를 내릴 것이었습니다. 라디오를 틀 것이었습니다. 독서 모임에 나갈 것이었습니다. 수진에게 먼저 전화해서 밥 먹었냐고 물을 것이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자신을 무너뜨렸던 것은 혼자가 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에 기대어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었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한 것은 선희 자신이었지만 그 선택을 다시 붙잡고 일어선 것도 선희 자신이었습니다. 진짜 보호자는 처음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사람도 결국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선희는 눈을 감은 채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낮게 들렸습니다. 보일러에서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안이 따뜻했습니다. 선희는 잠들었습니다. 오늘 선희 씨 이야기 많이 마음에 남으셨을 것 같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깊이 스며드는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때로는 판단을 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선희 씨의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으셨다면
그건 우리 모두 그 외로움을 알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외로움을 채우려고 서두를 때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진짜 보호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곁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짜 보호자는 나 자신이라고 깨닫게 해주는 사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삶을 지키는 힘은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누군가가 먼저 다가온다면 그 친절이 진짜인지 한 번은 천천히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외로움을 이용하려는 사람과 내 곁에 진심으로 있어주는 사람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알아보는 눈이 바로 나 자신을 지키는 첫 번째 힘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약함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삶을 잃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곁에도 먼저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보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인생 여행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인생을 응원합니다. 인생 여행이었습니다.